네, 안녕하세요. 증권부 김인호 기자입니다. 친환경 시대가 열린다던 전망이 무색하게 요즘 국제 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향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고 또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이 더해진 탓인데요. 사실 이 에너지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업 투자자가 아닐 바에야 저 같은 또 우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마음 편하게 투자할 대상은 아닌데요. 특히나 2024년 4월 이 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 원유 잔혹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투자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유가가 오른다고 하니 정유주 주가도 오르지 않을까, 또 유가 상승기에 정유주 주식을 사둬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이 금이나 은, 또 구리 같은 금속 광물, 그리고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가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는 상품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원자재 시장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시장이 워낙 날것의 느낌이다 보니 이 한 달이 건너뛰어서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을 때 우리는 관련 기업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정유주 같은 것들이죠. 자, 오늘은 빠르게 이 정유주 투자와 관련해서 최근 유가 흐름을 우선 보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이 시장 흐름을 분석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일단은 원유 시장부터 움직이는 기본 변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4년 4월 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로 오를 수도 있다는 이 월가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몇 년 새에 유가가 내리는 듯 하다가 또 오르는 추세가 되풀이되고 있죠. 이 국제 유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100달러를 넘어선 적이 있고요. 이어서 2023년 9월 이후에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한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이 원유 감산 연장을 선언한 탓에 90달러를 돌파해 100달러를 향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앞서 2020년 4월 유가가 마이너스 37달러를 기록하는 등 이 사상 초유의 사태에 빠졌던 것을 떠올려 보면 시장이 너무 급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 2020년 4월은 코로나19 대유행과 또 이로 인한 각국 봉쇄령, 이른바 락다운 때문에 이 산업 현장이 멈추고 또 해외여행도 금지되면서 원유 수요가 급감했던 시기입니다. 또 한켠에서는 원유 상장지수 증권 ETN이죠. 여기에 투자해서 커다란 손실을 보게 된 개인 투자자들이 이 증권사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서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한바탕 혼란이 있었죠. 어쨌든 2024년 4월 올해 들어서는 유가 급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유가가 아니라요. 국회산 브렌트유 6월물이 또 90달러를 돌파했고 또 미국 텍사스 서부 원유 선물 가격도 한 주 만에 4% 넘게 뛰었습니다. 이 원유 투자할 거 아닌데 유가가 중요해? 나는 그냥 미국 주식 투자할 건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미국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도 국제 유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소비자인 입장에서 보면요. 유가 상승이 기름, 이 휘발유 같은 것들 가격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생각할 것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석유 기업을 비롯해서 관련주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유가 상승으로 인해 주가가 오를지 또 내릴지 신경을 쓰게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지속적으로 뛰는 이 현상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는 미국 증시를 끌어내리는 핵심적인 변수로 통해왔습니다. 이 유가가 올라서 물가 잡기가 힘들어지면 미국 중앙은행이죠. 이 연방준비 제도가 기준금리를 더 인하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 증시 투자자들은 그동안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를 기다려왔는데 이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진다거나 또 투자자들이 기대한 것에 비해서 연준이 금리를 덜 낮춘다면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게 되는데요. 이 증시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아무리 좋은 기업 주식이라도 주가가 덩달아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는 유가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매일매일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시장의 눈을 보는 작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원유 시장 있는 법을 빠르게 훑어보도록 할게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는 수요와 공급, 즉 수급 원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가와 관련된 뉴스를 볼 때 이 수요와 또 공급 측면을 나눠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 유튜브 영상이나 또 투자 커뮤니티 글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변수를 볼게요. 첫 번째로는 공급 측면, 둘째로는 수요 측면, 마지막으로 셋째는 국제기구의 유가 전망 보고서입니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는요, 이 산유국 동향 그리고 산유국을 둘러싼 지정학 리스크, 또 날씨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공급 측면 변수입니다. 사실 산유국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석유 카르텔이죠. 오펙과 또 오펙 플러스,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회원국과 이 러시아, 멕시코 같은 비회원 산유국 간 협의체 동향을 봐야 합니다. 이 말은 복잡해 보이지만 매달 초에 이 오펙 플러스가 여는 산유량 결정회의 결과만 보면 됩니다. 미국과 캐나다, 또 가이아나처럼 오펙 플러스와 크게 협력하지는 않는데 또 산유국 위치상 중요한 이런 나라들의 원유 생산 동향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산유국 원유 생산 데이터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큰 흐름만 보면 되는데요. 일례로 유가가 뛰면서 미국 셰일 산업이 다시 활기를 띈 결과 미국 원유 생산량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 또 석유 잭팟이 터진 나라죠. 이 가이아나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원유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국제 뉴스 정도만 챙겨봐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산유국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지정학 리스크인데요. 2024년 4월 현재 지정학 리스크의 두 축은 바로 중동과 동유럽입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는 6개월 넘게 이어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제5차 중동 전쟁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가장 큰 문제로 꼽히죠. 지난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죠.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테러 공격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마스 거점지인 가자 지구를 전면 봉쇄하고 또 공습을 퍼부으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이 둘은 사실 주요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얼핏 보면 유가와 큰 상관이 없는 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하마스가 산유국이자 또 미국의 적대국인 이란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이죠. 이란이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테러 이면에 이란이 있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014년 올해죠. 올해 4월 이란 동맹국인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란 혁명수비대 최정예 특수부대죠. 이 쿠스트군의 고위 사령관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직접 보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 때문에 중동 전쟁 먹구름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 두 나라가 싸우면 이란과 친한 중국이나 러시아가 또 배후로 나설 것이고 또 이스라엘 쪽에서는 미국과 유럽이 나서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국가 간 갈등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고 또 원유 공급도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란과 친한 중동 산유국 외에 또 줄타기 외교를 해온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이죠. 이 사우디아라비아도 어느 편을 드느냐 문제가 되고요. 또 중동 일대의 전쟁이 퍼지면 당연히 원유 수송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전쟁 리스크를 미리 일부라도 반영하기 때문에 유가가 뛰게 됩니다. 위험 비용이 치솟는 셈이죠. 이 마지막으로 공급 측면에서 하나만 더 볼게요. 날씨 정도를 확인해 볼 만합니다. 허리케인이나 이상 기후로 인한 날씨 탓에 이 미국, 멕시코 원유 생산 혹은 정유 작업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뉴스가 나오면 유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단기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일상이 너무 바쁘다 싶은 분들은 넘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유가에 영향을 주는 수요 측면 변수를 볼게요. 이 대표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호황 혹은 불황일지가 중요합니다.
우선 글로벌 경제와 관련해서는 경제 규모 투톱이죠. 이 빅2에 해당하는 미국과 중국 수요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라 경제 차원에서 이 수요는 우리 같은 개인보다는 산업 수요가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산업활동 지표를 보면 되는데요. 특히 미국에 비해서 중국 수요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도 석유 소비 대국이지만 또 산유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체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이죠. 전적으로 원유를 사들이는 입장입니다. 일례로 중국 경제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떨어지면요, 중국 원유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높아집니다. 이 최대 소비국인 중국 수요가 줄어든다면 국제 유가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절적인 요인이라고 하면요, 여름철 냉방 수요나 아니면 겨울철 난방 수요를 의미합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춥다는 점 모두가 아는 당연한 사실인데요. 다만 어떤 해에는 겨울 날씨가 예년보다 덜 추운지에 따라서 난방 수요가 달라지고 또 유가도 달라집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휴가 시즌입니다. 이 미국에서는 5월 말 이후에 이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5월 말 메모리얼 데이 공휴일을 시작으로 6월 방학, 또 7월과 8월 여름 휴가철이 이어지면서 이 미국 내에서도 국내 여행 성수기가 시작됩니다. 자동차 운전에 따른 휘발유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유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유가를 움직이는 세 번째 변수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바로 국제기구 전망 보고서인데요. 우선 석유 수출국 기구 이 오펙이 매달 월간 전망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 세계 원유 수요와 공급 전망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원유 투자자들이 거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자, 그리고 통상 이 오펙 보고서가 나온 지 하루나 이틀이 지나서 또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월간 전망 보고서를 냅니다. 이 국제에너지기구는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인데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오펙에 비해서 원유 수요 증가폭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는 아닌데 또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 있죠. 이 에너지 정보청이 또 매달 단기 에너지 전망을 발표합니다. 이 주요 산유국인 미국의 원유 생산 동향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참고할 만합니다. 사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국제기구 전망치까지 볼 시간이 없을 때가 많은데요. 특히나 원유 선물이나 원유 상장지수 펀드, 원유 상장지수 증권 같은 상품에 투자하지 않는 이상 미국과 중국 경제 흐름만 파악해도 사실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이 두 나라 경제 흐름 정도는 사실 굳이 원유 투자자가 아니어도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정유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이 텔레그램에서 매경 자이언트 검색하면 매일매일 미국 주식과 또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